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을 위한 동화 10일 갈매기의 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로 유명한 갈매기의 꿈은 리차드 버크에 의해 집필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 소설은 비행에 관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끝까지 완독하기가 힘들었고 지루했으며 또한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읽고 또 읽으니 참으로 멋진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차드 버크는 1936년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출생하여 롱비치에서 성장했으며 롱비치 스테이트 컬리지에 입학했으나 그곳에서 퇴학당한 후 공군에 입대하여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끌려 곧바로 집으로 들어와 쓰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합니다. 1970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4,400만 부가 팔렸으며 1973년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로도 유명하죠. 이 작품에서 그는 인간은 진정한 자아를 찾고 각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며 타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갈매기의 꿈 제1부. 아침이었다. 그리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부드러운 바다의 잔물결 위에 금빛 광선을 그으며 번쩍였다. 해변으로부터 바다를 1마일쯤 나간 곳에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바닷물과 속삭이듯이 떠 있었고 조반 아침밥의 모임의 알림이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떼 사이에서 재빨리 퍼져나갔다. 드디어 수천 마리의 갈매기떼가 이리저리 날면서 먹이를 얻기 위해 싸웠다. 오늘도 또 살기 위한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멀리 어선과 해변의 저쪽에 혼자 동떨어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30m 상공에서 물갈퀴 달린 그의 두 발을 꺾어 굽히고 그의 부리를 쳐들고 그리고 그의 두 날개를 통해 고통스럽고 힘든 비행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 비행은 그가 천천히 날게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리하여 바람이 그의 얼굴에 속삭이듯 불어올 때까지 바다가 그의 밑에서 잔잔하게 누워있을 때까지 천천히 날았다. 맹렬한 집중력을 발휘하느라고 눈을 가늘게 뜨고 호흡을 모으고 단 한 번 더 조금이라도 선회하려고 애썼다. 그 순간 깃털이 곤두서며 그는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갈매기들은 대체로 비틀거리지도 않으며 중심을 잃고 속도를 늦추지도 않는다. 공중에서 비틀거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수치며 불명예이다. 그러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요하는 힘든 선회를 위해 그의 날개를 다시 뻗으며 천천히 그리고 다시 한번 비틀거렸다. 조나단 시걸은 보통 새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상의 가장 단순한 사실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갈매기에게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게 문제였다. 그 무엇보다도 조나단은 나는 것을 사랑했다. 그런 생각은 다른 새들과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부모들조차도 조나단이 하루 종일 혼자서 수백 번이나 낮게 할강하고 실험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예컨대 그가 물로부터 그의 날개의 반 정도 높이로 나는 때를 제외하고는 왜 그가 힘을 덜 들이고 공중에 보다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의 활공은 다른 갈매기떼들이 흔히 하는 발로 물을 차 물보라를 일으키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쪽으로 단단히 유선형으로 구부린 발이 수면에 닿으면서 길고 단조로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는 활강을 시작했을 때 해변에 내려서서는 자기가 활강한 길이만큼 모래 위를 걸어 그 길이를 재어보기도 했다. 조나단의 부모는 그러한 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몹시 당황했다.
존, 왜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너는 왜 다른 갈매기떼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니? 저공 비행 따위는 펠리컨이나 신천홍에게 맡길 수 없니? 그리고 너는 왜 잘 먹지를 않니? 너무 말라서 이제는 뼈와 깃털뿐이지 않니? 뼈와 깃털만 남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 저는 단지 창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단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봐라, 조나단. 그의 아버지는 타이르듯 말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고기잡이하는 배도 거의 없어지고 얕게 놀던 물고기도 점점 물속 깊이 헤엄치게 된다. 만일 내가 꼭 배워야만 한다면 먼저 먹이를 구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어떻겠니?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비행수를 익히는 것도 좋겠지. 그러나 창궁을 비행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 내가 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조나단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간 그는 다른 갈매기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썼다. 그는 정말로 다른 갈매기와 어울려 먹이를 얻으려고 선창가와 고깃배 주위를 날며 끼륵끼륵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서 고기나 빵 조각을 찾아 재빨리 날아내리곤 하였다. 그러나 조나단은 그러한 일을 해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야. 이렇게 그는 생각하면서 힘들여 잡은 멸치를 자기를 따라오는 늙고 굶주린 갈매기에게 떨어뜨려 주었다. 이런 시간을 모두 나는 법을 연구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배울 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많지 않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나단 시걸은 다시 혼자서 바다 멀리 나아가 굶주리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연습을 하게 되었다.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는 속도였다. 일주일 남짓 연습한 뒤 그는 살아있는 어떤 갈매기보다도 더 빨리 나는 법을 배웠다. 그는 300m 상공에서 있는 힘을 다해 격렬하게 날개를 치면서 파도를 향해 심하게 급강하했다. 그 결과 어째서 보통 갈매기들이 강렬한 속도로 급강하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단 6초 안에 그는 시속 110km를 날았는데 그 속도는 날개를 위로 치켜 올리자마자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다. 몇 번이고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가 늘 세심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극한점에서 연습하였기 때문에 고속도에서는 균형을 잃었다. 우선 300m 상공까지 날아오른다. 처음에는 전력을 다해 똑바로 수평으로 날다가 다음에는 날개를 치면서 수직 급강하로 돌입한다. 그럴 때마다 왼쪽 날개가 들썩거리면서 세차게 왼쪽으로 뒤집히려 했다.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 날개를 위로 치켜들자마자 불처럼 파닥이며 그의 몸은 오른쪽으로 나선 상태가 되어 낙하하는 것이었다. 그는 깃을 쳐 올리는 데 있어서 충분하리만큼 주의하지 못했다. 여러 번 같은 시도를 해보았으나 시속 110km 이상으로 나는 순간마다 그의 깃털은 엉망으로 휘감겨버리고 균형을 잃고 바닷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그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생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날개를 고속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 시속 80km까지는 날개를 치더라도 그 이상이 되면 날개를 편 채 가만히 놔두면 된다. 600m 상공에서 다시 시도해 보았다. 몸을 기울여 강화하고 이어 시속 80km를 돌파하자 그는 부리를 곧장 아래로 향하게 하고 날개를 완전히 편 채 고정시켰다. 엄청난 힘이 필요했지만 결과는 아주 좋았다. 10초 안에 그는 시속 140km를 날았다. 조나단 시걸은 갈매기 세계에서 속도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한순간에 불과했다. 그 강화 후 수면과 평행으로 날기 위해 양쪽 날개의 각도를 바꾸는 순간 그는 지난번과 같이 끔찍하게 몸을 가눌 수 없는 불행에 빠져 시속 140km의 속도 안에 다이너마이트의 폭발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조나단 시걸은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파열감을 느끼며 벽돌처럼 단단한 바다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가 의식을 되찾은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그는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바다 위를 피류하고 있었다. 양쪽 날개의 깃털이 부서지고 찢겨져서 매우 아프기도 했지만 실패의 중압감이 더욱 무거웠다. 그는 그 무게가 슬그머니 자신을 바다 밑으로 끌어내려 그것으로 만사가 끝나버렸으면 하는 나약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물속에 흠뻑 잠긴 채 공허하게 울리는 이상스러운 목소리를 자기 내부에서 들었다. 어찌할 수도 없다. 나는 한 마리의 갈매기일 뿐이다. 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내가 나는 것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배우려고 했다면 나의 눈을 통해서 나는 법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했다. 내가 더욱 빨리 날도록 타고났다면 매의 짧은 날개를 가졌어야 했을 테고 물고기 대신 쥐를 먹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옳았다. 나의 이 어리석음을 잊어야 한다. 나는 갈매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불쌍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갈매기로서의 자신에, 즉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 만족해야 한다. 목소리는 사라졌고 조나단은 그 말에 동감했다. 어두운 밤, 갈매기들이 있는 곳은 해변이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부터 한 마리의 착실하고 평범한 갈매기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것은 모든 갈매기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는 어두운 수면으로부터 간신히 날아올라 육지로 향하며 편한 저공 비행법을 미리 배워둔 것을 적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했고 스스로 대견하게까지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니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배우고 익힌 모든 비행술도 잊어야 해. 이제 나는 다른 갈매기와 똑같으며 그들처럼 날아야 한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30m 상공으로까지 올라가 세차게 날갯짓을 하며 해변으로 향했다. 이때 마음속에서 날카롭고 엄숙한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조나단은 그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의 생각에 흐뭇함을 느낄 따름이었다. 달빛과 해변의 불빛은 물 위에서 반짝이고 조그만 등대의 희미한 불빛은 어둠을 통해 빛나니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한데 내려가라. 다시금 마음속에서 공허한 목소리가 울렸다. 갈매기는 결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만일 내가 어둠 속을 날려고 한다면 너는 올빼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눈을 감고 있어도 넓은 바다를 전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의 짧고도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밤중 30m의 상공에서 조나단 리빙스턴은 어떤 영감으로 인하여 눈을 빛냈다. 조금 전까지의 고통과 결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짧은 날개, 매의 짧고 강한 날개, 바로 이것이 해답이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필요한 것은 아주 짧고 강한 날개다.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날개의 대부분을 접고 오직 날개 끝으로만 나는 것이다. 짧은 날개. 조나단은 어두운 바다의 상공 700m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실패나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앞날개를 몸에 꽉 붙이고 단지 가느다란 후퇴이익을 잃은 단검 같은 날개 끝만을 바람 속으로 펴고 벼랑간 수직으로 급강하하였다. 바람이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며 그의 머리에 부딪혀 왔다. 시속 110km, 140km, 190km, 속도는 더욱더 가속되어 갔다. 드디어 시속 220km에 달했다. 시속 220km에서 날개의 긴장은 시속 110km로 날 때보다 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날개를 아주 조금만 들고서도 하강 속도를 늦추어 달빛 아래 회색 총알처럼 파도 위로 곤두박질을 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몰아쳐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기쁨에 겨워 몸을 떨었다. 시속 220km, 그것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만약
600m가 아니라 1500m 상공에서 급강하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가 될 것인가. 그는 조금 전에 했던 맹세 따위는 저 무섭도록 빠른 바람결에 휩쓸려 간 듯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렇지만 스스로 다짐했던 맹세를 깨트린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약속이나 맹세는 보통 갈매기와 같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에 순종하는 갈매기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스스로 실천하면서 배워서 뛰어난 경지까지 도달한 갈매기에게는 이런 따위의 약속은 필요하지 않았다. 태양이 떠오를 무렵 조나단은 다시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1500m의 상공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고깃배는 파란 수면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반점에 불과했고 아침 먹이를 찾아 날아드는 갈매기들도 희미한 티끌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티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 자신의 의지에 대해 만족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공포를 물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이윽고 그는 자연스럽게 앞날개를 편 채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하강했다. 1200m 상공을 날 때 그는 이미 한계 속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려 더 이상 빨리 날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시속 340km로 일직선 강하 비행을 하고 있었다. 만일 이 속도에서 날개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낙하를 감행했다. 그러나 그에게서 속도는 힘이었고 기쁨이었다. 그리고 순수한 아름다움이기도 했다. 그는 300m 상공에 이르러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다. 날개 끝은 강한 바람 속에서 윙윙거렸으며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고깃배와 갈매기떼가 유성처럼 빠르게 그의 옆으로 비켜섰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속도에서 어떻게 하면 방향 전환이 되는지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충돌하기만 하면 즉사하고 말 것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그 사건은 그날 아침 해가 뜬 직후 발생했다. 조나단은 아침 먹이를 찾아다니는 갈매기떼의 한가운데를 쏜살같이 직진하여 꿰뚫고 나갔다. 눈을 감고 시속 340km의 속도로 하강하는데 기시 바람과 부딪히는 소리가 금속성의 소리로 귓가에 전해졌다.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 미소를 보냈는지 그는 결국 죽지 않았고 속도 비행은 성공했다. 이렇게 하여 조나단은 자기의 부리를 하늘 쪽으로 곧바로 치켜올리고 시속 250km로 여전히 날고 있었다. 그가 시속 30km까지 속도를 줄이고 마침내 날개를 폈을 때 고깃배들은 1200m 아래의 바다 위에 빵 부스러기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의 생각은 안전히 승리했다. 최대한의 시속 340km를 나는 갈매기. 그것은 확실히 경이적인 성공이었고 갈매기 때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나단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그는 곧 자신밖에 없는 외로운 연습장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2400m 상공에서 급강하를 시도하기 위해 날개를 접고 회전하는 법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런데 단지 날개 끝을 아주 조금씩 움직이면 맹렬한 속도에서도 유연하고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드디어 알아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아내기에 앞서 그 맹렬한 속도에서 날개를 더 이상 움직이면 총알같이 맴돌다가 결국 물 위로 추락한다는 것을 체험해야 했다. 그 결과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 역사상 최초로 고개 비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갈매기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비행 연습을 했다. 그리하여 공중회전법, 저속횡전, 바람개비 돌기, 맴돌며 강하하기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비행법을 체득했다. 조나단은 언제나 밤이 이슥해서야 해변의 갈매기 떼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였다. 그럼에도 마음은 매우 흡족하여 착륙하기 위해 수평 비행을 하다가도 한 바퀴 공중 회전을 하고는 사뿐히 내려앉았다. 다른 갈매기들이 이 한계 돌파에 관한 경이적인 사실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이제 우리들의 생활은 삶으로서의 풍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하찮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기잡이 배와 해변 사이를 단조롭고도 변화없이 오고 가는 행위가 아닌 진정한 삶의 목적은 달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무지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적이고 우수한 재능을 소유한 뛰어난 생물임을 자랑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빙술이라도 터득할 수 있다. 조나단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갈매기들은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조나단은 그들이 자신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나단 리빙스턴, 나오시오. 연장자인 갈매기의 말은 극히 형식적으로 들려왔다. 그런데 중앙으로 나와 서라는 것은 지독한 수치나 혹은 커다란 명예를 수여할 때 있는 일이었다. 명예를 수여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은 갈매기의 최고 지도자를 임명할 때의 관례인 것이다. 그는 생각해 보았다. 물론 오늘 아침 먹이를 찾으러 나갔을 때 그들은 나의 한계 돌파를 목격했겠지. 그러나 나는 무슨 명예도 바라지 않고 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없다. 다만 내가 터득한 것을 나누어 갖고 싶을 뿐이며 우리 모두의 앞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수평선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다. 조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조나단 리빙스턴, 그대는 다른 모든 갈매기들 앞에서 명예스럽지 못한 문책을 받을 것이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조나단은 마치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다리에 맥이 풀리고 깃은 힘없이 축 처져 버렸다. 그의 귀에서 울리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머리까지 멍해왔다. 모욕을 받기 위해 중앙에 서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계 돌파. 이들 중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갈매기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행동을 하여 그 엄숙한 목소리는 마치 무슨 송구문을 낭독하는 듯이 느껴졌다. 너는 갈매기족의 존엄과 전통을 거역한 데 대한 불명예로 중앙에 나와 선다는 것은 갈매기들의 집단으로부터 추방되어 멀리 떨어진 벼랑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나단 리빙스턴, 그대는 무책임한 행위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먹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으며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제외한 또 다른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갈매기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연장자의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래서 원래 회의의 선언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은 안 되는 법인데 조나단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무책임하다고요? 그는 크게 외쳤다. 형제들이여, 산다는 것의 의미와 생활에 대해서 더 숭고한 목적을 찾고 갈구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있는 갈매기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이나 물고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할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되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갈매기들은 모두 돌처럼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형제의 인연은 이미 끊어졌다. 갈매기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쳐댔고 일제히 자신들의 귀를 막으며 그에게 등을 돌렸다. 조나단은 그날부터 쭉 혼자서 보내게 되었다. 더구나 그는 멀리 떨어진 벼랑으로 쫓겨나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슬픔은 고독함이 아니라 다른 갈매기들이 자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비상의 빛나는 기쁨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눈을 뜨고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는 사이에도 매일매일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워갔다. 그는 유선형의 고속 낙하로 바다밑 30m의 깊이에 모여서 헤엄치는 귀하고 싱싱한 물고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고깃배를 쫓아가거나 상한 빵 부스러기를 쪼아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공중에서 잠자는 법을 알았고 밤에 앞바다로 향하는 바람을 가로질러
방향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으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진려까지 160km의 거리를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기술로서는 불가능하며 그 자신의 정신력을 조정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습득한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갈매기들이 안개와 비 때문에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해변에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바다 위에 짙은 안개를 뚫고 안개의 꼭대기를 벗어나 눈부시도록 해맑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녔다. 그는 높이 부는 내륙풍을 탈 줄 알게 되었고 기묘한 곤충들이 잡기 위해 땅 위에 가까이까지 급강하는 법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갈매기 떼 전체를 위해 갈구했던 바를 이제는 그 자신만을 위해 얻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비행의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스스로 배웠고 그 때문에 자기가 치른 대가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조나단은 이미 권태와 공포와 분노가 갈매기의 삶을 그토록 짧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것을 마음으로 극복하여 참으로 길고 훌륭한 삶을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조나단이 혼자서 그가 사랑하는 하늘을 유유히 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다. 그의 양쪽 날개 옆에 나타난 두 마리의 갈매기는 별빛처럼 맑았고 높은 밤하늘에 부드럽고 감미로운 빛을 발하며 날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것은 그들의 비행 기술이었는데 그들은 조나단의 날개 끝에서 정확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나단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지금까지 어떤 갈매기도 합격한 일이 없는 시험이었다. 그는 자신의 양날개를 뒤틀어서 시속 1.7km로 천천히 날았다. 눈부시게 빛나는 두 마리의 갈매기도 자세와 위치를 흐트리지 않고 유연하게 그와 함께 천천히 날았다. 그들은 이미 저속 비행법을 체득했던 것이다. 조나단은 양날개를 짧게 젓고 몸을 돌리면서 시속 300km의 급강하 비행에 돌입했다. 그들은 완벽한 편대를 이루어 줄을 내리긋듯 그와 함께 강하했다. 마침내 그는 그 속력으로 곧장 날아서 수직 서행 회전을 했다. 두 마리의 다른 갈매기들도 여유있게 미소를 지으며 그와 함께 회전했다. 조나단은 수평 비행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훌륭하군. 조나단은 그들을 칭찬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지? 우리는 너와 같은 갈매기야, 조나단. 우리는 너의 형제들이야. 그 말은 힘있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너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너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어. 나는 집이 없어. 형제도 없고. 나는 아주 오래전에 추방당했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커다란 산바람 위에서 날고 있어. 몇백 미터 이외에는 나는 이 지친 몸을 끌고 더 높이 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조나단, 너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날 수가 있어. 너는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으니까 한 가지 과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때가 온 거야. 항상 그랬듯이 그때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인가가 순간적으로 떠올랐고 조나단은 또 다른 사실을 깨우칠 수 있었다. 그들의 말이 과연 옳았다. 그는 더 높이 날 수 있었고 그는 정말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참 동안 먼 하늘을 응시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장엄한 은빛 대지를 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좋아, 가겠어.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나서 조나단 리빙스턴은 별빛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두 마리 갈매기와 함께 상공으로 높이 올라 완전히 어두워진 캄캄한 밤하늘로 사라졌다. 살아갔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다. 제2부 과연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조나단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막 날아올라 하늘 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하늘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나단은 어두운 대지를 지나 구름 위로 날아올랐고
그 빛나는 갈매기와 편대를 이루어 하늘 속으로 날아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도 그들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로 그의 금빛 눈 뒤에서 항상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젊은 조나단이 거기 있었는데 겉모습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그저 보통 갈매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훌륭해져 있었다. 전에 절반도 안 되는 힘으로 지상에서 가장 빨리 날 때보다도 더 빨리 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깃털은 이제 하얀 눈송이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양날개는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은처럼 매끄럽고 완벽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이 새로운 날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시속 400km로 날면서 그는 자기가 이제 수평 비행의 한계 속에 도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시속 440km에 이르렀을 때 조나단은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속도임을 알고 대단히 실망했다. 새로운 날개와 온 몸이 낼 수 있는 속도 역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예전의 수평 비행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기록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데는 무한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하늘에는 결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구름이 걷히며 뒤에서 호위하던 다른 두 갈매기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사히 착륙하기를 바란다, 조나단. 그런 뒤 그들은 더 높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톱니바퀴 모양의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 위를 날아갔다. 몇 마리 안 되는 갈매기가 상승 길이를 이용하여 벼랑 위에서 날아오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수평선이 끝나는 북쪽 끝의 벼랑에서도 다른 갈매기들이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왜 갈매기가 저토록 적을까? 마땅히 갈매기 떼로 뒤덮여 있어야 하지 않은가? 새로운 광경,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문이 조나단의 마음을 마구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피곤할까? 하늘의 갈매기는 결국 피곤하거나 잠을 잔다고도 여겨지지 않았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가? 땅에서 생활에 대한 기억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먹이를 잡기 위해 싸우던 일, 무리해서 추방당했던 괴로운 일 등 모두가 안개처럼 희미한 기억들로 사라져갔다. 10여 마리의 갈매기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안선까지 나와 있었다. 어느 갈매기는 한결같이 말이 없었다. 다만 그는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만이 그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날은 조나단에게는 실로 뜻깊은 날이었다. 아침 해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해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해변에 착륙하기 위해 몸을 돌렸고 상공에서 속력을 늦춰 멈추기 위해 날개를 약간 파닥거린 뒤 가볍게 모래 위로 내려앉았다. 다른 갈매기들도 이어서 착륙했지만 단 한 마리도 그만큼 날개를 파닥거린 갈매기는 없었다. 그들은 매끈하고 탄탄한 은빛 날개를 쭉 펴 바람에 흘러가듯 날다가 선회하곤 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기세 각도를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발이 땅 위에 닿는 것과 동시에 완전하게 정지할 수 있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비행 조정이었지만 조나단은 지금 그렇게 해 보이기에는 너무나 피곤해 있었다. 그는 해변에 선 채로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 조나단은 이곳에는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도 아직 배워야 할 비행 기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여기 있는 갈매기들은 조나단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갈매기들이었다. 그들 각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가장 최선의 노력으로서 완벽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일이었다. 그들 모두는 아주 훌륭한 갈매기들이었으며 매일같이 비행 연습을 하여 진전된 비행수를 시험하며 시간을 보냈다.
조나단은 오랫동안 자신이 떠나온 세계의 일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그곳에 모여 사는 갈매기들은 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알지도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갈매기들의 집단이며 오로지 먹이를 찾거나 찾기 위해 싸우는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날개를 사용하는 그런 세계였다. 그러나 조나단은 때때로 아주 잠깐씩 그것을 기억해내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날개를 접은 채 급회전하는 연습을 끝내고 그의 스승 설리반과 함께 해변에서 쉬고 있는 동안 조나단은 옛날 자기가 떠나온 것을 생각해냈다. 모두들 어디에 있지요, 설리반? 그는 소리를 내지 않은 채 물었다.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벌써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화법에 익숙해져 있었다. 왜 이곳에는 더 많은 갈매기들이 없나요? 제가 살던 곳에는 수천 수만 마리의 갈매기가 있었단 말이지. 그건 나도 알아. 설리반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 해답은 말이야, 조나단. 내가 1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로 선택된 희귀한 갈매기라는 것이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로부터 나와서 그것과 거의 같은 다른 세상으로 온 거야. 우리는 떠나온 곳을 금방 잊어버리고 새로 도착할 곳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다만 순간순간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먹는 것과의 싸움, 그리고 무리 속에서의 권리 다툼 따위로 사라져버리고 이 이상의 고귀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그들의 생명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니? 수천의 고귀한 삶들이야, 존. 더 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할 때 끝나버리며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 완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깨우쳤는가 할 때 또 다른 수많은 삶들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란다. 물론 똑같은 법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을 통하여 다음에 다가오는 세계를 선택할 수 있단다. 지금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계가 펼쳐지게 되더라도 별로 새로운 것이 없지 않겠니? 그것은 극복해야 할 똑같은 한계들과 무거운 과제를 그대로 이끌고 가는 것과 다름없는 거야. 그는 날개를 펴고 바람 불어온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조나단, 하지만 넌 말이지. 그는 말을 계속 이었다. 너는 많은 것을 일찍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단다. 그들은 곧 하늘로 날아올라 훈련을 시작했다. 편대를 유지하면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회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왜냐하면 몸이 뒤집혀진 채로 날 때는 위와 아래를 반대로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날개를 구부리려고 해도 보통 때와는 반대로 해야 하고 스승의 동작에 대응하여 정확하게 역동작을 해낼 수 있어야 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설리반은 몇 번이고 다시 말했다. 다시 한번. 그리고는 마침내는 좋아. 그리고 그들은 공중 고개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야간 비행 훈련이 없는 갈매기들은 모래밭에 모여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나단은 용기를 내어 원로 갈매기에게로 다가갔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곧 이곳을 떠나 한층 더 위의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는 치앙이라는 이름의 갈매기이다. 조나단은 약간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원로 갈매기는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왜 그러지? 이 원로 갈매기는 나이를 더함에 따라서 늙기는커녕 도리어 능력이 점점 강화되어 지금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떤 다른 갈매기보다도 빠르게 멀리 날 수 있었고 다른 갈매기들이 막 배우기 시작한 기술들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치앙, 여기는 결코 하늘이 아니죠? 그렇죠? 원로 갈매기는 달빛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나단, 너도 이제는 그걸 깨달았구나. 그는 말했다. 도대체 이 생활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애당초 하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그렇단다, 조나단. 그런 곳은 없단다. 하늘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고 충만함으로 가득 찬 완벽한 경지를 가리키는 거란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너는 굉장히 빠르게 나는 갈매기야, 안 그런가? 저는 빠른 속도로 나는 것을 즐깁니다. 조나단은 대답했다. 그 원로 갈매기가 자기가 빨리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자랑스럽기도 했다. 좋다, 조나단. 내가 완전한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 하늘에 닿기 시작할 거야. 그 완전한 속도는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것도 100만 킬로미터로 나는 것도 아니지. 빛의 속도로 나는 것이야. 왜냐하면 아무리 숫자가 커져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완전한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없어. 완전한 속도란 분명히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야. 벼랑간 그 원로 갈매기의 모습이 사라지더니 돌연 15m쯤 떨어진 저쪽 바닷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또다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다시 조나단 곁에 와 있었다. 어때? 재미있지 않니? 원로 갈매기가 말했다. 조나단은 눈부시게 현혹되었다. 그는 하늘에 대해 질문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럴 때의 기분은 어떤가요? 그 방식으로 얼마나 멀리 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지. 원로 갈매기가 말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언제라도 갔었지. 그리고 나서 그는 바다 저쪽을 바라보았다. 묘한 일이야. 날아서 이동하는 것밖에 염두에 두지 않고 완벽한 것을 얻기 위해 이동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은 순간적으로 아무 데나 갈 수 있단다. 기억해둬라, 조나단. 하늘은 일정한 장소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시간과 장소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 하늘이란 그렇게 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조나단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탔다. 물론이지, 내가 배우고 싶다면 말이야. 배우고 싶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좋아. 너만 좋다면 말이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배우고 싶어요. 조나단은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예전에 없었던 이상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로 갈매기 취향은 천천히 말하면서 젊은 갈매기를 무척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생각처럼 순간적으로 나는 것은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날아간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는 말을 계속했다. 제일 먼저 내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 치앙의 말에 의하면 순간 이동 비행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육체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 고작 1m 남짓한 날개의 길이와 비행 지도에나 써넣을 정도의 비행술밖에 없는 갈매기로 마음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나아가서는 그의 시면에 내재하고 있는 본성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숫자가 한계를 갖지 않듯 무한히 완전한 것이며 시공을 초월하여 아무 장소에나 순간적으로 도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조나단은 날이면 날마다 해 뜨기 전부터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 비결을 익히려는 열정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 있는 지점에서 깃털폭만큼도 이동할 수 없었다. 날 수 있다고 무작정 믿는 것은 금물이야. 치앙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말했다. 나는 데는 신념이 필요 없어.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야. 이해하는 것과 난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해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조나단이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며 서 있을 때 벼랑간 그 치앙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문득 깨달았다. 그래, 맞다. 그게 사실이다. 나는 완전하고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갈매기다. 그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충격처럼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원로 갈매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벅찬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나단은
눈을 떴다. 그는 원로 갈매기와 단둘이 전혀 낯선 해변에 서 있었다. 나무들이 물 가장자리에는 쭉 서 있었고 서로 닮은 두 마리의 노란 새가 하늘 높이 날고 있었다. 조나단, 드디어 해냈구나. 그러나 너의 마음과 힘을 완전히 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조나단은 매우 놀라 어리둥절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원로 갈매기는 그 이상한 주위의 환경에는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조나단의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우리는 초록색 하늘이 있고 태양 대신 두 개의 별이 떠 있는 어떤 유성 위에 있다. 조나단은 환희에 찬 소리로 외쳤다. 그것은 그가 땅을 떠나온 후 처음 질러본 큰 소리였다. 해냈구나. 그래, 너는 해낸 거야, 존. 치앙이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알 때 그것은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 자, 이제는 마음과 힘을 조정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였다. 다른 갈매기들이 그들의 금빛 눈에 경외의 빛을 띠고 조나단을 주시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못 박힌 듯이 서 있던 곳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었다. 조나단은 그들의 축하가 너무 부담스러워 잠시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여기서는 신입생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인데요. 난 오히려 당신들한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 조나단. 옆에 있던 설리반이 말했다. 아니야, 존. 나는 지난 1만 년 동안 너처럼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갈매기를 본 적이 없어. 다른 갈매기들은 모두 조용하였고 조나단은 당황하여 몸둘 바를 몰랐다. 네가 원한다면 시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도 괜찮다. 원로 갈매기가 말했다. 그러면 너는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면 너는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보다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할 테고 참된 사랑과 진실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다. 아니, 한 달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조나단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놀라운 속도로 배워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원로 갈매기의 수제자로서 그는 깃털이 달린 유선형의 컴퓨터처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원로 갈매기 치앙이 떠나가야 할 날이 왔다. 그는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완벽한 자신들의 능력과 원리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 연습과 공부 그리고 노력의 의지를 중단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그의 깃털은 눈부시게 빛나고 더욱더 빛나 마침내는 너무 눈이 부셔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조나단, 끊임없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원로 갈매기 치앙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치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나단은 자기가 떠나온 곳을 자꾸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만약 조나단이 이곳에서 배운 것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삶의 의미가 얼마나 더 풍요로웠을 것인가. 그는 해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혹시 자신의 한계를 깨뜨려 보려고 노력하는 갈매기가 단 한 마리라도 있지 않을까? 자신의 비행을 고깃배로부터 빵 부스러기나 찾으러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참된 비상의 의미로 생각하는 갈매기가 한 마리라도 있지 않을까? 그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다. 혹시 그 갈매기 떼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말하다가 추방당한 자가 한 마리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조나단은 사랑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본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만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나단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몸이었고 또한 자기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는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갈매기들에게 이미 자기가 발견한 진리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생각처럼 빠른 사고 속도로 나는데도 익숙해져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배우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설리반이 조나단의 그런 생각을 걱정하며 말했다. 존, 너는 한번 추방당한 갈매기야. 옛날에 함께 지냈던 갈매기들이 지금 네 말을 들을 것 같니? 너도 아마 그 격언을 기억하고 있겠지?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그건 진실이야. 내가 두고 온 갈매기들은 땅 위에서 서로 불평하며 싸우고 있어. 그들은 하늘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그런데 너는 그들을 그냥 그곳에 세워둔 채 하늘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조나단, 그들은 자신들의 날개 끝조차 보지 못해. 여기에 그냥 있도록 해. 그리고 새로운 갈매기들을 돕도록 해. 그들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으니 네가 가르쳐 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거야. 그는 잠시 말을 그쳤다가 다시 말했다. 만약 원로 갈매기 취향이 그가 자라온 세계로 가버렸다면 오늘의 네가 있을 수 있겠니? 조나단은 마지막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설리반의 말이 옳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조나단은 새로 합류하는 갈매기들을 도와주면서 머물렀는데 그들은 모두 총명했고 배우는 속도가 무척 빨랐다. 그러나 얼마 후 조나단은 옛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거기에 가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갈매기가 몇 마리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만약 취향이 그가 추방당했던 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왔다면 지금쯤 그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웠겠는가. 셜리, 난 아무래도 돌아가야겠어요. 조나단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모두 잘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당신을 도와서 새로 오는 갈매기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너를 잃게 되면 쓸쓸하겠지, 조나단? 그는 오직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셜리? 조나단이 책망하듯이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에 열중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들의 우정이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에 의해서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마침내 우리가 공간을 정복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형제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간을 일단 정복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곳에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또한 시간을 정복하면 우리는 항상 지금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곳과 지금의 사이에서 피차 한두 번은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설리반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 웃었다. 너는 놀라운 새구나.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땅 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수천 킬로미터 밖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조나단 리빙스턴일 거야. 그는 한동안 모래 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잘 가, 존.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잘 있어요, 셜리. 우린 또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조나단은 마음속으로 과거에 두고 왔던 그리고 그 이후 살아오면서 자주 떠올렸던 해변의 굉장한 갈매기 떼를 그려보았다. 또한 자신이 뼈와 깃털로만 된 덩어리가 아니라 무엇에도 전혀 간섭받지 않는 자유와 비상의 완전한 정신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플래처 린드는 무척 어렸지만 그는 이미 갈매기 떼의 사회에서 어떤 갈매기보다도 매우 가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새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그는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생각했다. 그리고 먼 벼랑을 향해 날아갈 때 그의 시야는 눈물로 흐려졌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돌며 파닥이는 것만이 나는 것의 전부는 아니다. 한 마리의 작고 하찮은 모기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저 장난삼아 우두머리 주위를 선회 비행했다고 당장 추방시키다니. 그들은 눈이 멀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법을 배운 뒤에 올 영광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다만 그들에게 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말 테야.
나는 순수한 무법자가 되겠어. 그리고 그들이 아주 미안해하면서 깨우치도록 하겠어. 그때 어떤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들려왔다. 그것은 아주 부드럽고 은은하게 들렸지만 실상 그가 그 소리의 내용을 알아차린 순간 그는 공중에서 멈칫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그들이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플래처. 그들은 너를 추방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며 언젠가는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거라. 그의 오른쪽 날개 끝에서 2cm가량 떨어진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흰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 그는 거의 플래처의 최고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날았는데 깃털 하나 움직이지 않고 미끄러지듯 익숙하게 날고 있었다. 이 어린 갈매기는 순간적으로 혼돈에 빠졌다.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 혹시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뭐지?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와 대답을 재촉했다. 플래처, 너는 정말 날고 싶니? 네, 날고 싶습니다. 플래처 린드, 내가 그토록 날고 싶다면 너는 내가 속해 있었던 갈매기 떼를 용서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언제든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지금의 너와 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플래처는 아주 거만하고 화를 잘 내지만 이 위대한 비행술의 명수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플래처야. 그 빛나는 갈매기는 그에게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수평 비행부터 시작하자. 제3부 조나단은 천천히 그 먼 벼랑 위를 선회하면서 플래처를 바라보았다. 오로지 나는 것을 배우는 데에만 열중해 있는 미숙하고 어린 플래처는 비행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다. 그는 비행 연습을 하는 동안 힘있고 경쾌하며 또 아주 기민한 태도를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훌륭한 것은 그가 나는 것을 배우려는 열렬한 의욕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서서히 접근해 왔다. 그는 흐릿한 회색의 몸체를 하강하면서 힘찬 몸짓을 해보였다. 그리고 시속 240km로 그의 스승인 조나단의 곁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런 후 그는 돌연 또 다른 연습태세로 돌입하여 17개의 방위점에서 수직 회전을 하며 각각의 방위점을 큰 소리로 외쳤다. 8, 9, 10. 저 좀 보세요, 조나단.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11.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멋지고 깨끗하게 정지하고 싶어요. 12. 그런데 돌풍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3. 이제 겨우 마지막 3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사히 할 수 있었으면. 14. 마지막 단계에서 플래처는 최선을 다하여 상승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속도 비행에 실패했다. 그는 다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으나 실패하면서 생긴 격한 감정 때문에 더욱 나쁜 상태가 되었다. 그는 뒤로 넘어지며 공중제비를 하고 사정없이 거꾸로 곤두박질하면서 떨어지다가 그의 스승보다 300m 떨어진 아래쪽에서 겨우 몸체를 회복시켜 날 수 있게 되었다. 나 같은 걸 돌보는 건 시간 낭비예요, 조나단. 나는 글렀어요. 얼간이에요.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도저히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나단은 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함부로 급상승을 시도하는 한 몇 번을 시도하더라도 정확하게 정지할 수 없을 거다, 플래처. 너는 자세를 변화시키는 순간 이미 75km로 날 수 있는 속력을 잃었어. 너는 좀 더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재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유연하게 말이야. 알겠니? 그는 플래처와 같은 높이까지 강화했다. 자,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나와 같이 편대를 만들어 해보자. 그리고 정지하는 순간을 잘 보거라. 몸에서 힘을 빼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 3개월쯤 지나자 조나단의 제자는 6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모두 추방당한 갈매기들이었는데 그들은 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 난다는 이 새로운 비행에 대해 미지의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도의 비행 기술의 연습은 잘 되었으나 그 배후에 있는 비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들 하나하나는 가장 위대한 갈매기의 이념이고 자유라는 무한한 이상이다. 조나단은 저녁 때 해변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곤 했다. 그리고 정확한 비행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속, 저속, 고개 비행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그날의 비행 훈련에 지쳐서 잠들곤 했다. 그들은 비행 연습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속도 연습을 하면서 마음의 쾌감을 느낄 수 있었고 해방된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정마다 고된 훈련을 받았지만 연습 때 늘어나는 실력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플래처마저도 관념 비상이 바람과 깃털로 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너희들의 온몸이 날개 끝에서 날개 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비상을 익힐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라. 조나단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띤 너희 생각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다. 생각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육체의 사슬 또한 끊어버리고. 그러나 그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재미있는 소설처럼 들렸으므로 어린 갈매기들은 더욱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불과 한 달이 지났을 때 조나단은 갈매기 떼에게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지금 가는 곳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갈 때가 안 되었어요. 헨리 칼빈이 말했다. 또한 우리는 환영받지도 못할 텐데요. 추방당했으니까요. 환영받지도 못할 곳으로 무리하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있고 싶은 데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단다. 조나단이 이렇게 대답하고 모래사장을 떠나서 상승하여 날아갔다. 그리고 옛날 그 갈매기 떼의 고향이 있는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추방된 갈매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갈매기 떼의 규칙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규칙은 1만 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규칙을 따르자면 머물러야 했고 조나단의 말을 따르자면 가야 했다. 그러나 조나단은 이미 바다 멀리 가고 있었다. 만약 더 이상 출발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으면 조나단 혼자서 저기에 찬 갈매기 떼에게로 돌아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하기야 우리가 이미 갈매기 떼의 일원이 아니라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잖아? 플래처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게다가 만약 그곳에서 한바탕 싸움이라도 난다면 여기서보다는 거기 있어야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이리하여 그날 아침에 조나단을 포함한 8마리의 갈매기는 날개에 날개를 맞대고 이중 다이아몬드 형태의 편대를 지어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줄지어 날아갔다. 그들은 시속 270km의 속도로 갈매기들의 회의 장소인 해안을 통과했다. 조나단이 앞장을 섰고 그 오른쪽으로 플래처가 유연하게 날고 있었으며 왼쪽에는 헨리 칼빈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날고 있었다. 이윽고 편대 전체가 한 마리의 커다란 새처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았고 수평 비행을 하다가 회전하면서 배면 비행을 하다가 다시 수평 비행을 했는데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어 그들의 비행을 더욱 경쾌하게 해주었다. 그들의 편대는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갈매기 떼의 일상적인 꺽꺽하는 소리들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8,000마리의 갈매기들은 단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8마리의 갈매기들은 한 마리씩 상승하여 완벽한 제주넘기 비행을 했다. 그리고 초고속 수직 착륙으로 모래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서 조나단은 이러한 일은 지극히 일상적으로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 비행에 관한 강평을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조나단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처음 합류하는데 조금 늦었다. 이것은 그 갈매기 떼를 번개처럼 뚫었다. 그들은 추방당한 갈매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지.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플래처의 예상은 갈매기 떼의 웅성거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래, 저들은 분명히 추방당했던 갈매기들이야. 무리 중에 젊은 갈매기가 말했다. 그런데 이봐, 저들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나는 법을 배웠을까?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연장자 갈매기의 말이 갈매기 떼에게로 전해졌다. 그들을 아는 체 하지 말라. 추방되었던 갈매기들에게 말을 거는 갈매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즉시 추방당할 것이다. 추방되었던 갈매기에게 관심을 두는 자는 우리 갈매기족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전해지자 회색 깃털을 가진 갈매기들은 조나단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나단은 그러한 일에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갈매기들의 회의를 열곤 하는 해안 위에서 연습 비행을 시작했는데 조나단은 처음으로 그의 생도들에게 능력을 다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했다. 마틴! 그는 하늘을 가로질러 소리쳤다. 너는 내가 저속 비행을 완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전에는 익혔다고 할 수 없어. 아주 어리지만 침착하고 귀여운 마틴 윌리엄은 그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정열에 사로잡혀 최선을 다한 덕분으로 저속 비행의 명수가 되었다. 잔잔히 불어오는 미풍 속에서도 그는 날개 한번 파닥거리지 않으며 쉽고도 유연하게 모래사장에 구름 위를 날아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찰스 롤랜드는 거대한 산바람을 7200m나 거슬러 올라갔다가 차고 희박한 공기로 인해 창백해져서 내려왔지만 놀람과 행복감에 젖어 내일은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고 결심했다. 누구보다도 모범 비행을 보여주는가 하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야간 비행 연습을 하였고 구름과 바람 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그동안 회색 깃털을 가진 갈매기 떼는 땅 위에서 여전히 서로의 먹이와 권력 다툼으로 비참하게 싸우고 있었다. 비행 연습이 끝나면 조나단은 제자들과 모래사장 위에서 쉬곤 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전보다 훨씬 주의 깊게 조나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그들이 알 수 있는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또 하나의 원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생겼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호기심 많은 갈매기들이었다. 그러나 서로서로 다른 갈매기를 보려 하지 않았고 또 눈에 띄지 않았으므로 날이 밝기 전에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그 무리 가운데서 처음으로 한 마리의 갈매기가 그 경계선을 넘어와 비행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돌아온 지 거의 한 달이나 다 되어서였다. 이러한 일 때문에 테렌스 로웰은 규칙대로 선고받은 새가 되어 추방이라는 딱지가 붙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조나단의 8번째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튿날 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커크 메이나드가 집단에 합류되었다. 그는 왼쪽 날개를 끌며 비틀비틀 모래사장을 건너오더니 조나단의 발밑에 고꾸라졌다. 도와주세요. 그는 아주 나직하게 애원했는데 마치 유언을 하듯 느껴졌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새보다도 더 잘 날고 싶어요. 좋아,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꾸나. 조나단이 말했다. 우선 지상으로부터 위로 날아오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내 날개는요. 나는 이 날개를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메이나드, 너는 지금 이 장소에서 진정한 너 자신으로 돌아올 자유를 얻게 된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위대한 갈매기의 참된 법칙이고 우리들이 존재하는 법칙인 것이다. 내가 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야. 커크 메이나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내 수월하게 날개를 펴 어두운 밤하늘로 떠올랐다. 150m 상공에서 목청껏 소리내어 외치는 바람에 잠자던 다른 갈매기들이 전부 깨어버렸다. 나는 날 수 있다. 나 좀 봐. 나는 날 수 있어. 해가 떠오를 무렵 거의 1,000마리의 새가 생도들이 둘러선 바깥쪽에 서서 신기한 듯이 메이나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조나단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는 아주 평범한 말을 했다. 즉, 난다는 것은 갈매기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 자유는 그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의식이든 미신이든 또 어떤 형식의 제약이든 파기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파기하라고 하는데 갈매기 떼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그것이 우리 갈매기 떼의 규칙일지라도 파기해야 합니까? 진정한 법률은 오직 자유로 이끌어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규칙은 없어요. 조나단이 말했다.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당신만큼 날기를 기대합니까? 또 다른 갈매기가 질문했다. 당신은 다른 갈매기들보다 훨씬 특이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신성한 갈매기입니다. 플래처를 보시오. 그리고 로에를, 찰스 롤랜드를, 주디 리를. 그들도 전부 특이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신성합니까? 당신들보다 낫지 않고 나보다 낫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은 자신이 진정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플래처를 제외한 제자들은 불안하여 몸을 떨었다. 그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었는지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여드는 갈매기의 수는 매일같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질문을 하러 오고 숭배하러도 오고 또 비웃으려고 오기도 했다. 갈매기들은 당신이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시대보다 1,000년이나 앞선 갈매기일 거라고 그래요. 어느 날 아침 고속 비행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 플래처가 조나단에게 말했다. 조나단은 한숨을 쉬었다. 존재의 값어치가 오해되고 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소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거나 신으로 떠받들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플래처? 우리가 시대보다 앞선 갈매기라고 생각하니? 오랜 침묵이 계속되었다. 글쎄요, 이런 비행은 그 방법을 알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여기서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시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행에 앞서 있는지는 모르지요. 대부분의 갈매기들의 나는 법보다 앞서 있으니까요. 그거 그럴듯하군. 조나단은 얼마 동안 배면 비행을 하면서 대답했다. 그것은 시대보다 앞선다는 말보다는 훨씬 듣기 좋은 말 같구나. 그 일은 꼭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플래처는 새로운 생도들의 학급에서 고속비행의 기초 원리를 시범에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2100m 상공에서 급강하하여 지상과 평행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해변 위에서 불과 몇 센치 안 되는 위를 기다란 회색 선이 섬광처럼 돌진해갔다. 그때 처음 날아보는 어린 갈매기 한 마리가 엄마를 부르며 그의 비행 행로 안으로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그 어린 갈매기를 피하려고 플래처는 왼쪽으로 급선회했다. 그 순간 시속 320km가 조금 넘는 속도로 단단한 화강암 절벽에 부딪혔다. 그 절벽은 플래처에게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대하고 견고한 문과도 같았다. 충돌할 때의 충격과 공포로 정신을 잃은 채 그는 알지 못할 허공을 비몽사몽간에 표류하게 되었다. 두렵고 슬프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했다. 이윽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가 조나단 리빙스턴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였다. 기술을 말하지, 플래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질서 있고 참을성 있게 극복하려는 거야. 나중에 계획된 연습을 할 때까지 우리는 바위를 통한 태클 비행을 하지 않아. 조나단, 위대한 갈매기 아들로도 알려져 있지. 조나단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벼랑,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요? 플래처, 이것 봐. 생각해 보라고. 너는 지금 분명히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니? 너는 틀림없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란다. 그렇지? 너가 방금 경험한 것은 오히려 너 자신의 의식 수준을 급격히 변화시켰단다. 이제부터 너의 선택만이 남아있어. 물론 이곳은 내가 있던 것보다 수준이 아주 높은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곳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 다른 갈매기 떼를 도우면서 일하든지. 우두머리 갈매기들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은 내가 참을성 있게 그들에게 복종해온 데 대해 놀라고 있어. 물론 나는 그 갈매기 떼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겨우 새로운 갈매기들과 함께 시작했을 뿐인 거려. 그렇다면 좋다, 플래처. 우리의 육체는 생각 그 자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니? 플래처는 머리를 흔들고 날개를 부스스 털며 눈을 번쩍 떴다. 모든 갈매기들이 절벽 아래에서 자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갈매기 떼들은 일제히 야단 법석을 떨며 소리를 냈다. 그가 살아있다.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났다. 날개 끝으로 건드리더니 그를 다시 살려냈다.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그걸 부정했어. 그는 악마야, 악마. 우리 갈매기 떼를 파멸시키려고 온 것이야. 4,000마리의 갈매기가 일제히 모여들었다. 악마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바다의 폭풍우처럼 갈매기 떼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그들은 두 눈을 번뜩이며 부리를 날카롭게 곤두세우며 조나단과 플래처를 죽이려고 주위에 모여들었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니, 플래처? 조나단이 물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순간적이었다. 그들은 어느새 800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그 사납던 갈매기 떼 부리는 빈 하늘만 쪼고 있을 뿐이었다. 왜 그럴까? 조나단은 머리를 갸우뚱해 보였다. 한 마리의 갈매기에게 그가 자유롭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 연습하면 그것의 참된 의미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왜 그것이 그다지도 어려운 일인가? 플래처는 갑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장소의 모습이 변한 데 놀라서 눈을 의심하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죠? 너는 그 폭도 갈매기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예, 그렇지만 당신은 어떻게? 만사가 전부 이런 거야, 플래처. 이제 연습이나 하자. 날이 밝자 그 갈매기 떼는 그들이 미친 듯한 행위를 잊어버렸으나 플래처는 잊지 못했다. 조나단, 당신은 오래전에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은 갈매기 떼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배우려 한다면 그것을 도울 만큼 충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 말입니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 어쩌면 자기를 죽였을지도 모를 광폭한 갈매기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또한 그들이 배우는 것을 왜 도와주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플래처, 너는 저런 일이 혐오스러울 거야. 증오와 악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나 너는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갈매기 본래의 모습, 즉 그들 각자에게 깃들여 있는 선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뜻이야. 그것을 알기만 하면 매우 즐거운 생활이 될 거야. 나는 열성적인 한 마리의 갈매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플래처 린드란다. 그는 갈매기 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그 떼거리들과 죽을 정도로 싸우면서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벼랑에서 떨어지고 스스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시험의 세계인 지옥을 세운 것이다. 그런 뒤 오늘날 그는 자신의 생활 무대인 하늘을 세우고 그 옛날의 형제의 갈매기 전체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플래처는 그의 스승인 조나단 쪽으로 얼굴을 돌렸는데 그의 눈에는 순간 두려움의 빛이 스쳤다.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가르쳐야 할 분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다고? 너는 다른 갈매기들, 또 다른 많은 플래처 린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할 수 없겠니? 이미 너는 또 다른 빛을 찾아서 날기 시작하는 갈매기들의 희망이고 스승이란 것을 생각할 수 없는가 말이다. 그들이 자기를 가르쳐 줄 스승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니? 존, 당신은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저 평범한 갈매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위대한 갈매기 아들이라는 말이겠지? 조나단은 길게 한숨을 쉬며 먼 바다를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너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그때의 플래처가 바로 너의 스승이야. 그리고 다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그가 명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야. 순간 조나단의 몸이 공중에 뜨더니 영롱한 빛으로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나에 대해서 어리석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는 나를 신처럼 떠받들지 않도록 해라. 알았지, 플래처? 나는 한 마리의 갈매기에 불과해. 나는 그저 나는 것을 좋아한단다. 조나단, 사랑하는 플래처, 너는 눈으로 보듯이 배우지 말아라. 눈으로 배운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너 스스로 움직여서 알아내고 이해해야 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법을 알게 될 거야. 또 한 번의 광채가 빛을 발하더니 조나단은 허공으로 홀연히 사라졌다. 얼마 뒤 플래처는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려는 듯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새로운 제자들을 만났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는 무섭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갈매기란 자유라는 무한한 이념의 상징이고 또한 위대한 갈매기의 화신으로서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 그대들의 생각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 어린 갈매기들은 잘 알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라, 뭐가 이래? 아무래도 이것은 공중회전 법칙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들은 생각했다. 플래처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럼 좋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듯 제자들을 보았다. 그럼 수평 비행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멀리 떠난 그 친구가 정직했다는 것, 자기가 플래처 자신보다 더 탁월하지 않다고 한 점이 정말 정직했음을 일시에 이해했다. 한계가 없다고 했죠, 조나단.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맞았어. 그렇다면 내가 어떤 한계를 넘어 당신의 해변에 나타나서 당신에게 비행에 관한 몇 가지 기술을 보여줄 날도 멀지 않았다. 플래처는 자신의 제자들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 문득 제자들 전원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바 그대로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다. 한계가 없다고 했죠, 조나단.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완전한 것을 향한 그의 걸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에게 동일시를 일으키게 하는 조나단은 먹이만 찾는 갈매기들의 삶에 염증을 느끼고 멋진 비행을 하다 무리로부터 추방당하죠. 허나 더 훌륭한 비행 기술을 갈고 닦아 스승 설리반과 치앙에게 시공을 뛰어넘는 비행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실천을 깨달아 다시 무리로 돌아와 갈매기들을 가르칩니다. 이후 제자 플래처에게 다른 갈매기들의 교육을 맡기고 사라지면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제자들에게 존재 자체로서의 자유를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며 이 교육을 전승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떠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